예, 1998년에 아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성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저 60대 아버지. 1998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1998년, 27년 전 사건인데 어떤 겁니까?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점에서 한 1년쯤 전에 있었던 일로서 사실상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요. 예. 이 가해자, 피의자가 비디오방을 당시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이 비디오방에 혼자 손님으로 온 것을 확인을 하고요. 강제로 강간을 시도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것 역시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법 위반 사실도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굉장히 치밀한 그런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게 수갑이라던가 등산용 칼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당시의 피해자 20대 여성을 협박하고 방 안에 가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총기 같은 부분을 미리 휴대를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치밀한 그런 성향을 이전의 사건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20대 여성을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형이 줄어들었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풀려났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고요?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 사실관계는 이제 오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떤 뭐 주취 상태라던가 심신이 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내지는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은 엿보이고요.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집행유예형 역시도 엄연히 유죄형으로서 확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아마도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오 교수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뭔가 전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른 거였으면 저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렇게 수갑도 준비해놓고 칼도 준비해놓고 여성을 협박을 했다면 저게 어떻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 2025년에 아마 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세상이 하고요. 변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갑 같은 걸 다 준비했는데 심신미약이라 그러면은 한 보통 사람들 길가 다니는 사람들 거의 심신미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떤 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소위 얘기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지난 일입니다만 저 당시에 처벌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저런 난폭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등등을 이유로 직후에 이혼이 됐고 그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를 하고 또 손주와 또 며느리 앞에서 끔찍한 이제 만행을 저질렀던 그 피의자의 모습. 아직도 정확한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가 하면 임재 변호사님, 이 사건을 경찰이 처음에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감찰이 시작됐다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동 대응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부인, 이 며느리가 바로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신고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방에 아이들과 함께 숨어서 전화를 하고 있고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어떤 현장의 분위기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해서 이 안의 상황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10분 만에 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관문이 이 총기를 발사해서 부서져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 어떤 지휘관의 부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들어가질 않고 70여 분이 지나서야 이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빨리 들어갔다라면 범행 그 피의자를 빨리 검거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는 도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집안에 좀 방치되었던 시간이 좀 긴 것 아니냐, 지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경찰 측에서는 지금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베란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는 없었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란 지적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게 밤 9시 31분에 112 첫 신고가 됐고 바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돼서 경찰 특공대 지원 요청이 들어갔는데 이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상 사태에서도 가장 위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 사고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순찰차가 3대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이 상황 관리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될 그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이 초동 대응팀하고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상황 관리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경찰서에서 무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출동 안 하고 전화로 지휘를 했다. 네, 무전으로 이제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기본적인 매뉴얼을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옳은 판단인 줄 알았는데 매뉴얼 숙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사실 이 경찰 특공대의 출동이 발생되고 난 뒤에 70분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과연 저렇게 70분이나 있다가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할 것 같으면 경찰 특공대의 존재 목적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약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도 감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조치 사항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총을 맞고 70분 정도 있다가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제대로 한번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